자산이 없는 분들은 생활비만 오르고 자산을 축적할 기회도 놓치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부를 더 키울 수 있는 보호막이 되고 서민에게는 인플레이션이 보이지 않는 이 세금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서 계층을 다시 만들어내는 정치경제학적인 사건이다. 자, 오늘 또 이제 일부의 주제가 인플레이션이어서 인플레이션 습격이라는 책이 이제 나왔는데 그 책에 또 교수님께서 감수를 맡아주셔서 인플레이션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여서 한번 좀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 일단 이 책의 총평, 뭐 핵심 아이디어, 뭐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책은 사실 굉장히 불편하다. 읽는 내내 불편했다. 왜냐하면 기존의 금융시장이나 경제학에서 우리가 익숙했던 여러 가지 이론, 통념, 논리 이런 걸 하나하나 그게 아니야. 틀렸어 라고 뒤집어서 지적하고 있고 좀 생각하게 만들어요. 물론 저는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분들은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정치경제학자세요. 그래서 경제학 관점보다는 이 정치경제학이라는 관점에서 분배의 문제, 구조의 문제 이런 쪽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석하고 이제 풀어나가고 시사점을 짚는데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인플레이션에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다. 뭐 가해자와 뭐 피해자가 있다. 이런 또 정치경제학적 구도를 만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좀 세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뭐 100% 동의하진 않더라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특히 뭐 정책 당국자분들은 좀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라는 좀 이례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때 아까도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평소와 지난 한 4, 50년의 논리와 다른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라는 논리들을 여기서는 좀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뭐 물론 더 증명돼야 되겠지만 한 번쯤 좀 생각하고 기존의 패턴과 좀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얻을 수 있는 뭐 건강해질 수 있는 책 투자 자체에 돈 버는 책은 아니지만 나의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책으로는 괜찮은 책이라고 봅니다. 이 책에서 인플레이션은 결국 사회 구조적 변화이자 분배 문제다라는 얘기해 줬고요. 이거랑 인플레이션은 또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고 언급이 되었는데 물가 상승이라면 우린 뭐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뜻인 건지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 변화이자 분배의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걸까요? 이 책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줄거리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은 돈이 풀려서 그런 거야. 너무 과도하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저자들은 통화량이 과도하게 풀려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요 과열이 아니라 공급 충격에다가 기본적으로 이들은 공급 충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급 충격에다가 플러스 정치경제학자답게 기업들의 바가지 씌우기가 더해져서 나온 결과물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뭐 공급 충격이라 함은 뭐 여러 가지 공급망 재편, 뭐 지정학적 갈등, 기후위기, 뭐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건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가 폭발해서가 아니라 보통 우리 왜 재정을 많이 풀어서 소비를 너무 늘려가지고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근데 그게 아니라 수요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공급 충격 때문에 벌어진 거고 기업들이 바가지 씌우기를 했기 때문에 올라온 인플레이션이라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눌러서 처방하려는 정책은 잘못된 처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금리 인상은 계층 간의 전쟁인데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뭐 고용시장을 좀 이렇게 뜨거운 거를 좀 식히고 실업을 좀 유도하고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금리 인상은 이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약자에게 다 떠넘기는 이 정치적인 선택이고 행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의 비용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고안된 하나의 레토릭이야 라고 좀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또 나름 일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여기서 이제 승자와 패자 그리고 이용자와 가해자 가 뚜렷하게 갈린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승자는 물가가 상승할수록 이 빚이 많은 사람들은 수혜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 전에 1억을 빌렸어요. 30년 전에요. 지금 1억을 갚으면 30년 전에 1억의 가치와 지금의 1억 가치는 다르니까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지금 1억은 별로 큰 돈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1억이. 그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또 하나는 실물 가격이 자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뭐 주가도 오르고 뭐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대부분 가격이 오르니까
자산이 많은 자산가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최근처럼 에너지 가격 상승이 또 물가 상승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는 에너지 기업들이 승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패자는 그 다 반대예요. 월급 생활자들, 무주택자들, 저소득층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패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용자와 가해자를 또 이야기하는데 이용자는 이러한 정치적인 레토릭을 활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정치인. 네, 좌파, 우파 모두 자기의 유리한 레토릭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가해자는 이제 탐욕적인 기업이 그 중간에 껴서 가격을 올려서 이윤을 탐욕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인 현상이 아니라 뭐랄까요 계층 간의 갈등의 무대로 넓게 좀 우리는 시각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 중 하나씩만 또 확인을 좀 해보면 네. 탐욕적 기업의 네. 이제 가해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그럼 어떤 형태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건가요? 탐욕적 기업, 네. 뭐 가해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격을 담합해서 인상한다던가 아니면 마진을 과도하게 뗀다던가 예를 들면 공급망에 차질이 있어서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요 라고 하면서 훨씬 더 가격을 많이 올린다던가 아니면 뭐 유가가 올랐을 때 유가가 오르면 가격은 재빨리 많이 올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안 떨어뜨리잖아요. 떨어지면 천천히 조금 떨어뜨려서 이익을 취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탐욕적 기업이란 표현이 있고요. 네. 은행들도 또 거기에 같이 엮여 있어요. 금리 인상하면서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고금리 정책을 쓰니까 당연히 은행들의 마진이 좋아지잖아요. 그것도 역시 올릴 땐 빨리 올리고 낮출 땐 천천히 뭐 그런 얘기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유가 얘기해줘서 그럼 국가도 인플레이션의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이 책이 나오던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 상승 덕분에 돈 방석에 앉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거죠? 사우디는 어차피 국가의 네. 재정이 유가에 연동이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의 경우에는 사실 뭐 그 전만 해도 친환경, 뭐 탈탄소 이런 거 하면서 국가가 사실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위기 뭐 이런 걸 겪으면서 에너지 전환하는 과정에서 뭐 전기가 워낙 전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석탄 원료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논리들을 뭐 국가나 이런 쪽의 피해 기업들이 광범위하게 확장을 시키면서 로비를 하면서 결국은 이 에너지를 더 써야 된다, 석유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는 쪽으로 프레임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가가 연동돼서 당연히 기업의 재정이 흑자가 되고 또 그 돈으로 국부펀드라든가 인프라 투자 같은 거를 해서 또 거기서 또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도 사우디에서 계속 로브콜을 했었고 많은 축구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있는 선수들이 사우디로 리그로 넘어가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번 거죠. 그 과정에서. 자, 승자는 대표적인 예로 이제 교수님께서 채무자, 빚진 사람 이야기하셨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빚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득이 되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신다면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1억 대출한 것을 물가가 10년 후에 많이 오르니까 그만큼 물가 10% 올랐다면 나는 실질 가치는 9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유리하다는 건데요. 일단 아까 인플레이션을 분배 문제로 볼 때 네. 누구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누가 이익을 보느냐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아까 이용자와 피해자 관점에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로부터 사실 그 물가가 상승하면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방금 말씀드린 맥락에서 보면 약간 손해잖아요. 실질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돈 빌린 사람은 물가가 오르면 나중에 내가 이익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조금만 갚아도 되는 개념이니까 30년 전에 나는 1억을 빌렸는데 지금 1억 갚으려다 보니 조금 여유가 있고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30년 전에 내가 1억을 빌려줬더니 지금 1억 받아봤자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익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만 보면 그러면 채무자가 더 유리한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채무자들이 대부분 다 현금이 없으세요. 그리고 아까 채권자들이 대부분 다 돈을 빌려준 것도 있지만 자산을 많이 갖고 계세요. 실물 자산을.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아까 뭐 돈 빌려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실질 가치가 약간 하락하는 게 있지만 실물 자산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크다. 그리고 채무자들은 돈을 빌린 사람들은 그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익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는 실물 자산도 없고 현금도 없고 혹은 현금이 있더라도 뭐 교통비, 주거비, 의료비 이런 것들 오르면 내 실질적인 소득 자체가 써야 될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이런 분들이라서 지금 아까 제가 저소득층, 뭐 무주택자, 임금 생활자들이 주로 피해자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 혹은 뭐 일부 채무자들이 뭐 수혜자다 이렇게 말씀을 채무자는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부 채무자.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사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이 논리에 맞을 수 있거든요.
채무자이면서 그 돈으로 다 부동산, 실물 자산을 사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무자도 사실 이익을 볼 수 있는 집단이고 여기의 논리대로라면 자산가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집단이라서 이분들의 이 행동은 본능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발생한다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의 제목이 네. 인플레이션 습격인데 네. 교수님도 앞으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접어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시대라는 게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난 한 4, 50년의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이 1%, 2% 사이였다면 지금은 이제 뭐 3%, 4%를 넘어서 그 이상 뭐 4%, 5%라도 이렇게 점점점 그 레벨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이나 8%, 9%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4, 5% 정도 수준으로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은 차곡차곡 좀 쌓여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실물 자산은 가격이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가요? 그렇죠. 네. 여기서 그럼 실물 자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부동산이 가장 클 거고요. 부동산. 네네. 뭐 금 이런 것도 실물 자산이고요. 금. 금융 자산도 사실 거기에 포함되기도 하죠. 주식도 실물 거기 자산까지는 아니지만 네.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좋은 자산, 그러면 실물 자산과 뭐 주식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 대표적인 패자로 임금생활자라든가 무주택자, 저소득층 얘기하셨는데 이분들이 대표적인 패자가 될 것 같은 게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주거비 부담으로 어떻게 보면 나의 캐시플로우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내가 가처분 소득을 쓸 수 있는 것도 크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실물 자산을 더 못 사다 보니까 이 자산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산 불평등이 훨씬 더 확대가 된다. 자산가들은 물가 상승하면서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네. 물론 일부 채권이 있긴 하겠지만 네. 전체적인 실질적인 부가 올라가는데 자산이 없는 분들은 생활비만 오르고 자산을 축적할 기회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은 부를 더 키울 수 있는 보호막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서민에게는 인플레이션이 보이지 않는 이 세금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경제학적인 어떤 해석이 아니라 계층을 다시 구조를 만들어내는 정치 경제학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 저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결국 사회 구조적 변화이자 분배의 문제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결론일 수도 있는데 이 무주택자, 임금생활자, 저소득층에 해당하시는 분은 앞으로 이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자산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뭐 지금 청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실 경우에는 월급의 일부를 꽤 저는 많은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정도 선에서 많은 부분을 금융자산부터 따박따박 자동이체하면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3년, 5년 정도만 하더라도 목돈이 아마 시드머니가 마련이 될 거라고 거기에 저는 투자하는 보고요. 거는 BIG라고 해서 바이오텍이랑 네. 그다음 I는 이제 AI랑 IT. 로봇 같은 거. 네, AI랑 로봇 같은 이제 IT 산업 전체, 그리고 G는 에너지 전환 네, 산업들, 에너지나.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든가 전력기기, 원전 뭐 이런 것들, 뭐 묶어놓은 상품, 묶어놓은 게 없다면 두 개를 합쳐서 같은 비율로 사셔도 되죠. 그것만 사놓고 그다음에 돈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실물 자산이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뭐 이렇게 부동산. 조금씩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가도 괜찮다. 네, 네. 자,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2021년부터 물가가 하고 올랐는데요. 뭐 라면값, 커피값 다 올랐는데 이 책에서는 이게 1970년대 인플레이션과는 다르다고 말하던데 좀 뭐가 다른 건가요? 1970년대 이 책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네. 그 맥락이 더 많은 취약계층들이 피해자들만 양산하고 그들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왜 지금 많은 통화정책이나 중앙은행들은 물가 오를 때마다 금리 인상을 생각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계기가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만 지금은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책에서는 하고 있어요. 1970년대는 이 책의 결론은 공급 충격이 연이어 나타났다가 소멸했던 과정이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당시에 그 1970년대 전후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이 증가했고요. 뭐 위대한 사회 뭐 이런 정책하면서 복지 정책이 기반이 닦여져 있는 시기가 60년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70년대에는 이런 복지 정책으로 인한 정부 지출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베트남 전쟁이 터져서 그 비용이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공급망에 충격을 줬고 그 과정에서 노동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러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공급 충격의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랑 결합되면서
거죠. 임금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물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나는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해야지 라고 하는, 그게 이제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 임금 오르고 또 그럼 물가 오르고, 물가 오르면 또 임금 올려달라고 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1970년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갔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책이 지적하는 건 많은 경제학자들이 70년대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물가와 임금이 이렇게 악순환을 나타내면서 올라갔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해석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좀 낮추는 정책이 통화 정책으로 들어왔고,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혹은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정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후에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움직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물가와 임금의 어떤 악순환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난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공급 충격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 거 하나, 그다음에 중간에 기업들이 탐욕적으로 독과점을 형성하면서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거를 그 노동자들이 뭐 임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이게 악순환으로 빠진 그런 걸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책에서 좋은 인플레이션, 나쁜 인플레이션, 추악한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가 나오던데, 이 세 가지 뭐 다 똑같은 인플레이션인데 뭐가 다른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좋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적당한 인플레이션, 조금씩 꾸준하게 올라간 인플레이션은 전체적인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의 신호이기도 하고, 임금도 노동자의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라면 구매력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임금도 같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중앙은행들도 2%의 목표를 가지고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이 전체 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에 좋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이 설명하는 나쁜 케이스는 아까 원인이 그 공급 충격에 있는 경우입니다. 아까 70년대 케이스가 이 공급 충격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유가가 급등한다던가 아니면 베트남 전쟁이 터졌다던가 이런 거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나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공급 충격이 경제를 침체에 빠뜨린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팬데믹 이후에도 보면 공장이 가동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또 가격이 상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물가에 영향을 주니까 침체에 빠지는데, 이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팬데믹을 우리가 겪어봤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공급망이 정상화가 되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금리 인상을 해서 잡으려고 들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도 잡을 수 있는 거를 취약계층에다가 피해만 다 떠넘기면서 전체적인 경제를 너무 많이 망가뜨리고 회복도 쉽지 않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가만히 놔두면 되었을 그냥 나쁜 인플레이션은 추악한 인플레이션으로 바뀌는 과정은,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를 드디어 이제 통제하지 못해서 이게 임금과 물가가 이렇게 악순환으로 진짜 빠져들어가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추악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 책은 정의하고, 그게 아까 70년대 결국 사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나쁜 인플레이션이 추악한 인플레이션으로 확산됐던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것이 단지 노동자들의 어떤 욕심 때문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공급망 충격과 기업들의 탐욕이었지 노동자들 때문은 아니었어 라는 게 이분들의 얘기입니다. 아주 매우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난 팬데믹 때도 임금과 물가가 악순환이 될 수 있으니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인상해야 된다라는 논리들이 많았잖아요. 이 논리들은 굉장히 정치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단계인가요? 지금은 아직은 지금 공급망 충격이 다소 해소되고 있는 중간의 과정인 건데요. 결론으로 바로 가면 한 단계 과거보다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아지는 레벨로 간다고 봅니다. 이 책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탈세계화에 의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충돌하고 서로 공급망을 따로 가져가고, 우리도 팬데믹 때 겪었잖아요. 우리가 공장을 해외 아웃소싱해서 뭐 동남아에 만들었는데 물건을 내 맘대로 내 공장인데 가져올 수 없었다. 이런 것도 겪어서 뭐 리쇼어링, 온쇼어링, 공장을 자국으로 다시 짓는 이런 것들도 겪었고, 또 한국은 그 전에 일본하고 반도체 소재 전쟁을 겪으면서 핵심적인 산업의 생명 같은 소재는 좀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자국에서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거든요. 가장 효율적으로 싼 데서 가져와서 쓰던 것이 자국에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좀 서툴게 품질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만드는 거, 이 자체는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단계 비용이 올라갔다. 보통 이거를 재산업화라고 부르죠. 전 세계가 다 연결돼서 세계화된 시대에서 무역이 최적화되고 효율화돼서 움직이다가 다 자기 나라가 따로따로 산업을 갖추는
그래서 재산업화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일단 재산업화 자체에 엄청난 돈이 드니까 또 투자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물가가 한 단계 올라간다. 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또 있어요. 뭐 기후변화도 역시 우리가 전력을 더 소비를 해야 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더 써야 되는 과정에서 그 투자를 늘리거나 보조를 해줘야 어느 정도 또 올라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랄까요? 싼 가격에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추는 데 들어가는 또 여러 가지 비용, 그 과정에서 기존의 탄소 집약적인 산업이라든가 석탄 채굴이나 석유 채굴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격은 또 오르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또 비용이 기후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비용이다라는 게 두 번째 이 책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 얘기하는 부분은 인구 구조와 노동력의 변화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고령화는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특히 저물가의 상징처럼 우리가 여겼거든요. 고령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활동력이 떨어져서 물가는 계속 낮아진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 책도 그렇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는 고령화가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양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양률이라는 게 뭐냐면 노동 가능한 인구,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의 인구가 이 돈 벌어서 자산을 쌓는 인구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청장년층, 이분들이 15세 미만의 어린이들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되는 비율이에요. 네, 이 비율이 그동안에는 이 가운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계속 취업하고 연금 저축 가입하고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산을 계속 쌓아나가다가 이분들이 이제 드디어 은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도 줄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분들도 은퇴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분들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저축하던 분들이 이제 그 소비를 헐어서 자산을 헐어서 저축을 헐어서 소비해야 되잖아요. 생산을 안 하고. 그럼 이 자체가 인플레이션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조차도 지금은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이 비율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또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환경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팬데믹이 끝났다고 해서 만약에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된다고 해서 예전으로 다시 저물가 시대로 뭐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꾸준하게 물가 상승 압력이 누적되는 그런 인플레이션 시대로 거듭 뭐 10%짜리 인플레이션 뭐 8% 9%짜리가 아니고요. 4, 5% 정도 수준의 꾸준한 인플레이션은 유지될 리스크가 되게 높다. 그렇게 되면 사실 4%, 5%의 기업들은 이상의 이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4, 5%면 우리가 이익률은 물가를 감안한 내가 뭐 1,000원 벌었어, 10,000원 벌었어 라는 거는 물가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 10,000원 벌었습니다 라고 하는 기업이 2% 물가일 때랑 5% 물가일 때랑 기준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기업은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밑에 있는 많은 대다수의 중견,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빚을 갚아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최근처럼 금리가 수준이 높은데도 계속해서 우리 예전 전통적으로 저금리일 때 수혜가 나타나는 IT 기업들, 뭐 AI 기업들, 성장 기업들은 이들은 원래 금리가 낮을 때 올라가고 주가가 금리가 많이 인상되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야 되는 기업들인데 예전 컨셉은 그렇거든요. 과거의 우리 컨셉은. 그런데 요즘에 보면 오히려 이들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이들이 현금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익을 계속 내고 현금 흐름이 좋고 그거 가지고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예전의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상승이나 금리 인상에 취약한 성장주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주들이 훨씬 현금 흐름이 좋아서 이들이 오히려 금리 인상하거나 할 때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또 바뀐 것도 뭐랄까요, 팬데믹 이후에 또 하나 변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인플레이션은 공급 요인에서 비롯되므로 금리 인상만 해결이 어렵다고 이 책에서 강조하던데, 그럼 금리를 올리는 거 외에 정부나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수단은 뭐가 될까요? 네, 지금의 인플레이션 요인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만을 못 잡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사실 할 수 있는 수단만 얘기하기보다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공급망을 좀 이제는 제대로 복원해야 된다. 뭐 물류 시스템을 병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또 에너지 구조 개혁을 아까 에너지 전환을 좀 서둘러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노동시장도 이제 인력이 부족하니까 뭐 이민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AI를 통한 뭐 여러 가지 자동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생산 능력을 좀 확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까 재산업화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정 정책도 그냥 돈을 모두에게 뿌리는 게 아니라 피해 계층을 타겟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총수요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원하면서 고통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 감시, 시장을 잘 감시해서 담합을 하거나 독점하는 기업, 과점하는 기업들을 좀 통제하거나 이들의 여기서 나오는 돈을 오히려 세금으로 좀 걷어서 횡재세 같은 거죠. 걷어서 이들에게 약자에게 타겟해서 조금 더 지출해 준다고 하면 훨씬 더 뭐랄까요? 이제 분배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정치인과 언론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 인플레이션을 자기 메시지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보수 진영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부가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포퓰리즘의 결과로 돈을 풀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복지 과잉이 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아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축을 해라. 혹은 돈을 많이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논리로 이제 우파들은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수 진영들은요. 좌파나 진보 진영의 경우에는 이거를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거는 기업의 탐욕 때문이야. 그리고 이건 독점 기업들이 독과점을 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탐욕 인플레이션 혹은 이윤주도형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금을 사회적 약자들의 임금을 좀 올려줘야 되거나 혹은 가격을 통제하거나 아까 횡재세나 이런 걸 복지를 더 강화해서 취약계층을 좀 더 도와줘야 돼라는 논리로 쓰고 있죠. 언론도 역시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상업적인 이유에 따라서 물가가 오른 건 정부가 무능해라고 프레임을 만들기도 하고 물가가 오른 것은 기업이 너무 탐욕적이라 이윤을 극대화, 마진을 극대화하기 때문이야 라고도 하는 이 상반된 얘기들을 똑같은 인플레이션을 놓고도 이 뭐랄까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대부분 아까 정치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이게 어쨌든 올해 초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국 주식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뭐 2배 좀 안 되게 오른 것 같은데 미국 주식 당연히 많이 올랐고요. 한국에서 또 미국의 서학개미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리고 뭐 모든 부동산이 오른 건 아니지만 저는 또 어쨌든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 부동산은 굉장히 좀 많이 오른 편이고요. 그다음에 금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올해 초 대비하면 이제 요즘에 이제 내수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가 들리고 이제 식당에 가도 옛날만큼 막 손님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물론 그 가처분소득이 옛날보다 뭐 물가나 이런 걸로 해서 떨어질 수 있는 건 알긴 이해가 되겠는데 사람들도 투자하는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산에서는 번 것들이 있을 텐데 왜 뭔가 내수나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실생활에서 소비나 식당에서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이런 얘기가 하는 걸까요? 자산만 봤을 때는 다들 어느 정도 좀 증가했으면 돈을 벌어서 쓰기가 편할 텐데 보통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반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돈을 풀 때 우리가 보통 통화정책을 통해서 풀었어요.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제로금리 정책,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었잖아요. 혹은 양적 완화, 채권을 사서 돈을 또 푸는 직접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었거든요. 이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면 돈은 주로 실물 경제로 가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으로 갑니다. 자산시장으로 가죠. 그러니까 주식, 채권 가격,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 사실 실물자산 가격까지도 웬만한 거는 다 끌어올리는. 또 당시에 금융위기 때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사실 웬만한 금융자산 가격은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때 한창 주가가 오르는 거 보면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 보면 경제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 경제는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경제는 별론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오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돈을 푼 돈이 통화정책에 의해서 풀린 돈이었고 그 돈이 금융시장으로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는 달랐어요. 팬데믹 이후에는 주로 정부가 직접 돈을 풀었죠. 재정 지출이요. 재난보조금 주고 뭐 임금소득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거나 특히 미국은 그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면 그거는 바로 실물 경제로 갑니다.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지갑에다 돈을 꽂아주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금융시장보다는 실물 경제로 가서 실제 경제가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마디로 이제 요거를 하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근데 중앙은행은 아까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고 자산 가격만 상승할 때는 실물로 돈이 안 가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 않아요. 그때 우리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를 유지한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물가 어떻게 디플레이션 걱정했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물가를 띄울까 그러면서 금리를 계속 낮추는데 낮출수록 주가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포커스가 통화정책은 주로 금융시장에 돼 있다.
근데 통화정책은 주로 어딜 보고 하냐면 실물 경제를 보고 하거든요. 근데 실물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했고 돈을 풀었는데 실물 경제는 그대로 있고 주가만 올라간 케이스였고, 팬데믹 이후에는 반대로 실물 경제가 아까 돈을 풀어서 너무 좋아졌어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소득도 늘었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경제도 좋았고 그랬지만 금융시장은 여기만큼 뜨겁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중앙은행은 물가가 오르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보면서 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는데 노동시장이 너무 뜨거운데 이러면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실물 경제를 또 타겟해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돈이 이쪽으로만 왔고 금융시장으로는 덜 갔는데 네. 여기가 이제 휘청휘청하는 거죠.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국의 국채 발작,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는 현상, 그다음에 아까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애들 파산하고 크레딧 스위스 파산하고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 주가가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한 번씩 크게 휘청하는 현상들이 이번에는 재정으로 돈을 풀어서 실물 경제가 좋아지고 실물 경제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금리를 인상해 버리니까 이쪽에서 이제는 약간씩 파열음이 생기는 겁니다. 금융 쪽에서. 그래서 앞으로 좀 봐야 될 거는 보통은 내년 전망을 할 때 내년 한 상반기까지 주식은 괜찮을 것 같아요라는 게 대체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리스크가 있다면 지금 물가가 미국 물가 기준으로 보면 꾸역꾸역 올라와서 지금 한 3% 조금 넘어 있거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 물가가 혹시 관세 이슈 때문에 좀 더 올라가는 건 아닐까.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금리를 다시 인상하기 시작하거나 적어도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시기에 역시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실물을 가지고 타겟해서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긴축을 시작하면 금융 쪽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경우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어떻게 하락할까가 경제가 나빠지면서 라기보다는 오히려 긴축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게 진짜 잘못 대응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경제가 오히려 침체가 빠지는 이런 형태의 경기 침체가 나타나거나 주가가 꺾이는 흐름이 나타날 리스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경제 지표를 열심히 보면서 경제에 뭔가 침체 조짐이 있나를 살피기보다는 너무 뜨거운 경제를 좀 진정시키려다가 금융이 먼저 깨지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랑 좀 반대인 거죠. 여기가 먼저 깨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여기를 지키려다 보니까 경제를 지키려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너무 뜨거워졌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여기를 제어하려다 보면서 주가가 금융시장이 오히려 변동성이 커지고 충격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경기가 침체 빠질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년에 뭐 하반기쯤에는 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 리스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확률이 50% 이상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지금 워낙 낙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낙관적으로 보이고요. 긍정적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가격이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하나의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단기 조정을 한 10% 남짓한 단기 조정들을 거치고 다시 주가는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만, 그 과정에서 실제 추세를 꺾어뜨릴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가를 본다면 그걸 전망하는 게 아니라요.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에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하되 이 리스크가 뭘까를 생각할 때는 긴축에 의한 금융시장의 주가의 급락, 그걸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이 경로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는 거죠. 경제가 먼저 망가지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이 망가지면서 경제가 망가지는 현상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에서 그러면 개인 투자자나 좀 일반 시민분들은 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피해야 할 투자 패턴이나 뭐 눈여겨봐야 할 자산군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장기 금리도 어쨌든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채권 투자하는 것은 좀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기준금리 인하하니까 장기 채권 사서 자본 차익을 먹겠다, 이런 투자는 일단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채권 투자는 만기가 짧은 거라든지 내가 그냥 정말로 이자 수익을 노리는 투자는 좀 필요해 보이지만 자본 차익을 거두는 투자는 좀 자제하자. 주식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을 견디고 고금리를 견딜 수 있는 산업과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과거에는 성장주가 고금리에 취약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뭐 빅텍, 오히려 AI 뭐 이런 것들이 현금 흐름이 워낙 좋아서 오히려 얘네들이 더 안정적이다. 얘네들은 누가 3년 뒤, 5년 뒤에 엔비디아가 그때도 승자가 되었을까요? 그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얘네들은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들이고, 인프라를 어느 정도 깔고 나면 우리가 반도체를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충분히 데이터 센터라든가 인프라를 깔고 나면 그걸 활용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다양한 섹터의 산업들이 또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성장이죠. AI에 의한 진짜 성장, 진짜 생산성 향상인데 이 단계로 아직 못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요즘에 피지컬 AI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요 얘기로 넘어가는 단계라서 저는 과열 같진 않지만 엔비디아 같은 이 인프라 혹은 하드웨어, 얘네들이 결국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승자가 되진 않을 것이다. 얘네들의 사업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제가 바이오텍 다음에 인포메이션텍, IT 전반에 그래서 투자를 저는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런 AI 인프라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매력적이라면 얘네들은 따로 AI 투자를 따로 해보자. 이런 얘기를 그래서 드렸던 거죠. 그리고 아까 환율 얘기 초반에 드린 것처럼 달러가 그동안 10년 동안 이상의 일방적인 달러 강세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는데 좀 달러 포지션이 조금은 과도하게 지금은 설정되어 있다. 한국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 마찬가지라서 이거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수출입하는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은 달러의 해지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노출을 이 정도 시점부터는 조금씩 이제 좀 줄여가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통화도 좀 분산하고 주식도 아까 그런 세 개 섹터로 좀 분산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쏠려 있잖아요. 지금 좀 분산하고 아까 금이나 가상자산도 조금 편입하고 그래서 조금 좀 나눠서 적립식으로 그 자동이체 하셔라라는 게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 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텍이라든가 IT, AI, 로봇이라든가 그린텍 같은 거 투자하는 게 그래도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나스닥 100을 사도 되나요? 그럼요. IT의 대표 선수이기도 하니까 가장 쉬운 투자고 나는 시장 공부를 안 해도 시장을 잘 몰라 하시는 사람들도 투자자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투자죠. 이 세 개는요.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또 종목을 찍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냥 산업 자체 ETF나 펀드에다가 자동이체를 연금에다가 세제 혜택 받으면서 하는 거는 너무 쉬운 투자니까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저는 하셔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과 오늘 함께 인플레이션 습격 요책을 가지고 리뷰한 시간 좀 가져봤는데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많은 개인분들이 본인들이 자산을 좀 잘 지키고 자산을 또 잘 불리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교수님 모시고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신동주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